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6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후!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저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세린입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방송 들으시는 모두들. 우리 박채린 활동가는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마당에서만 뵙고 왔거든요. 코시국이어서. 네, 그래서 그런 연휴는 또 처음이었네요. 그래요. 저는 집콕하면서 목금토일 4일 쉬었잖아요. 4일 내내 눈 뜨니까 정오가 지나 있어서. 그런 게 연휴죠. 네네. 좀 반성을 했다가 그냥 요때 아니면 언제 쉬겠냐 맞아요. 하고서 오늘 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 피로감이 이제 나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쉬었다 싶게 쉰 지 얼마 안 됐는데 출근을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저 오늘 일부러 일찍 왔거든요. 저 비 온다 그래서 혹시 또 늦어질까 봐 엄청 일찍 왔는데 오면서 내내 달력으로 다음 휴일이 언제 있나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이 마침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네. 3월 1일. 네, 3월 1일. 그날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설 연휴 굉장히 잘 쉬고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언론계 이슈 브리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얘기는 저희가 뭐 할까 말까, 왜냐면 이게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좀 안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좀 계속 이어지는 이슈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게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접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이제 연휴 직전에 주요 이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논란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에만 집중하는 거는 사실 사법농단이나 사법개혁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약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법관이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대법원장의 거짓말과는 상관없이 법관의 재판 개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네. 이 점을 한번 상기하시고 이제 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선일보가 2월 3일, 4일 두 차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2020년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며 반려를 했다는 소식을 2월 3일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일날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제 대법원 명의 공식 답변서를 보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하고 나눴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 이제 김 대법원장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좀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은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사실 이 해명도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거는 확실해졌고 법조인들은 뭐 진실을 가리는 법원의 수장이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심지어는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좀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네. 그대로 말씀드리면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를 두고 뭐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뭐 정치권 여당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2월 3일자 일면에서 첫 보도된 이후에 다음 날 이제 그날은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가 가결된 날이죠. 2월 4일 날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관련 소식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2월 5일 날 부장판사가 이제 탄핵된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 이제
대부분 언론사의 기사를 잠식을 했습니다. 탄핵을 거래했다느니,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야당 김명수 탄핵 거래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 말라라는 기사를 내면서 탄핵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여당에 탄핵당했다라고 하면서 임 부장판사가 마치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 짚고 넘어갈게. 방금 얘기해서 유추해 보실 수 있겠고 이미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로 지목을 받는 분이죠. 이분이 이동근 서울고 부장판사하고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던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던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인물하고 나눴던 대화에 관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기억을 못해서 이제 의도치 않게 한 거짓말이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이렇게 해서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특히 보수 매체에서 엄청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달려들고 있는 모양새예요.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보니까 이게 흐름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아예 가고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2월 11일 단독으로 보면은 서울 법대 77학번 단톡방에서도 김명수 양심 있다면 물러나라. 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어쨌거나 뭐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 이제 고의가 아니라 기억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정치권의 눈치를 봤으니 삼권 분립이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탄핵이 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상권 분립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나오는 발언을 한 번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문제는 아까 탄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그냥 왜냐면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할 가능성이 들어요. 여당에 발맞춘 게 아니냐. 눈치를 본 게 정치권의 아니냐. 네. 그래서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건데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조중동 한겨레 경향은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이번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같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매체가 공통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뭐냐면 한겨레와 경향은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눈치 본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러한 거는 이제 사법농단을 주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동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잠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이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청와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상고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해달라는 대로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맞춰줬던. 해주고. 네, 그게 사법농단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도 뭔가 정치권의 눈치를 좀 보면서 이제 사표를 수리를 해주지 네. 않은 거에 네.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고 경향이랑 한겨레가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런 식의 비판까지 나오고 네.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상권 분립과 관련된 그 발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발언을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은 임 부장판사가 탄핵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제 뭐 한겨레나 경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런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소신과 철학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보수 언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정치권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 때문에 정치적 탄핵이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2월 5일자 사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이라는 사설인데요. 네. 여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이 임 판사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일선 판사들을 겁박하는데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친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2월 5일 일면에는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여당에 탄핵당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 부장판사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정치적으로 희생양으로 이제 나가리가 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이제 대법원장의 위치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것과 이제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별개의 사안인데 일부 보수 언론들이 탄핵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임 부장판사가 여당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임 부장판사가 정말 희생양이었느냐? 희생양이냐? 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근데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그 판결문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판결의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면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권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재판이 아닌데 개입을 할 수 있는 직권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케이신문 기자 관련해서 그분 담당 재판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래서 직권이 없는데 권한을 남용을 했으니 그거는 직권남용죄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직권남용은 직무상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인데 법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뭐 무죄를 받게 됐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이 재판에 있어서 개입을 하려고 한 정황 같은 건 당시에 포착이 돼서 의심을 받았던 인물인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다. 네. 그래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위헌이라는 단어도 6차례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이 되게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을 너무 협소하게 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징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그게 다 지나서 징계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처벌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제 탄핵까지 이르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뭐 박채린 활동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녹취록 파문이 저는 받아들이기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했다. 요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뭐 보수든 진보든 뭐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 좀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뭐 경향신문이랑 한겨레에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좀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첫째로 뭐 과연 삼권 분립이 제대로 실현된다라는 거는 무엇인지 그 취지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 둘째로 제대로 매듭 지어지지 못한 사법농단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현상까지 이제 쭉 이어진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점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했어야 하는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네. 사표를 수리를 했더라면 사실 임성근 부장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표 수리하고 나면 그냥 그분이 이제 자연인처럼 돌아가가지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표를 수리 안 했다. 그러니까 여당의 눈치를 봐서 수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수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권을 지키기 위해서 맞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약간 삼권 분립에 위배됐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면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그래서 청와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삼권 분립 을 위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을 남겨봅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하고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네요. 해저터널. 이 부산시장 4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초창기 화두로 떠올랐던 거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해저터널도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적행위다, 뭐 친일행위냐 아니냐 이런 걸로 저희가 좀 뉴스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언론이 어떻게 정치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 왜 갑자기 해저터널이 나온 것이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해저터널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해저터널 얘기가 나온 지 역사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뭐 좀 지난 얘기 보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일본 군부에서 먼저. 1920년대까지 네. 갑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침략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고,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톤으로는 이제 80년대에 논의된 건데, 이제 두 나라의 정치권에서 좀 논의가 되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형을 이제 열차가 지나가야 되는지 그런 연구도 좀 꽤 깊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김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부분에서만 이제 해저터널이 무엇인지를 가져오면 이제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있는 터널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선 부가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라고 네. 해저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 해저터널이 나온 것이냐, 해저터널. 이런 반응을 보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왜 갑자기 나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월 25일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를 생각을 하면 특별법 통과는 거의 당연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1월 28일 날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현주 국민의힘 갑자기 기자회견 하신 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눈물 흘리신 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때도 사실 특별법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는데 눈물까지. 의아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내면에는 나 표 얻어야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찬성한다 얘기를 해달라. 네. 나의 표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이현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일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내놓은 게 한일 해저터널 공약입니다. 아,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도 찬성을 하는데 플러스 하나로 우리가 해저터널까지 하겠어. 이렇게 돼서 나온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 이적 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일본을 더 위하는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줄기차게 80년대부터 주장해온 사안인데 뭐 한마디로 일본의 대륙화 전략인데 이거를 동조하는 것은 뭐 친일이다. 이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또 바로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친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반박을 한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2월 2일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약간 난처해졌죠.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왜 갑자기 해저터널이 튀어나왔냐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민주당이 1월 25일 날 선제적으로 우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산에서 약간 민심이 조금 요동치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국민의힘이 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약간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 의원도 눈물을 흘리면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도 찬성하고 심지어 우리 당은 이 해저터널 공약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뭐 해저터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약간 선거용 공약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여론을 좀 국민의힘에 더 긍정적으로 그쪽으로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공세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거죠. 해저터널을 진짜로 뭐 뚫어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정말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생산 부가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렇죠. 대단한 건데, 근데 이게 문제는 국민의힘 그 부산시장 출마자가 정말로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효과도 효과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해저터널 공약이 사실 뜬금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꽤 오랫동안 이제 논의가 돼왔던 것이기는 해요. 네. 가장 근래에는 2014년도에 이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부산 개발 프로젝트요. 네, 부산은 이제 동서의 양극화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서부산을 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저터널 공약을 가지고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핫하니까 논의가 많이 됐는데 사실 뒤집어진 게 경제성이나 뭐 타당성 이런 것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게 이미 충분히 좀 검증이 된 공약이어서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부가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고용 유발 효과도 크고 동시에 이제 천문학적인 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1년짜리 부산시장이 하기 쉽지도 않은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 네. 공로나 형성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사실 이런 과정이 전무했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일본 대비 우리나라에서 드는 비용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조차 천문학적인데 너무 대책 없이 이거를 내놓은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거 제가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어쨌거나 지금 언론 보도 가지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도는 좀 잘 짚어주는 보도들이 좀 있나요? 제가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해저터널을 얼마나 다뤘는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부산일보도 지역 일간지이고 국제신문도 부산 지역 일간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해저터널을 9개 기사에서 다뤘고요. 네. 국제신문은 18개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을 해보자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를 검증하는 기사보다는 이런 공약을 내놨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기사들이 많았고 그리고 네. 상대당을 이제 비판, 뭐 친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을 전하는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부산일보부터 살펴보면요. 2월 2일에 가덕신공항 여야가 함께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네. 2월 10일에는 부산 국민의힘 공약 1호 가덕신공항 2호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그냥 국민의힘이 이런 공약을 내놨다. 스트레이트. 네, 뭐 이 정도 기사고요. 네. 가덕도 전망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크게 실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판적인 뉘앙스보다는 뭐 이런 정책을 내놨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진을 썼다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도 한 건이 있었는데요. 2월 2일에 가덕신공항에 플러스 알파로 내놓은 한일 해저터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2월 2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뭐 80년대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뭐 천문학적 비용이나 반일 정서 등으로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를 조금 설명해주고 네. 뭐 정밀한 경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비대위원장이 이 정책을 내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국제신문 같은 경우도 좀 비슷했는데요. 2월 3일에 친일행위 이제 vs 부산발전 해저터널 공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싸우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중앙지가 좀 더 비판적인 전국 단위 일간지. 네. 예를 들면 한겨레는 가덕도 이어 해저터널까지 여야 이성 찾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이성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일보는 110조 원 노름판이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제목의 기사로 지금의 부산시장 선거에 막 공약, 그러니까 현실성을 따져볼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짧게 다루는 칼럼도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보면 될까요? 네. 이거는 실은 저희가 뭐 4월이 선거잖아요. 아니 저는 아직 부산이고 서울이고 시장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전 벌써 선거 시작한 느낌이거든요. 기사들만 보면은. 근데 지금 뭐 저는 원래 저희 얘기할 때 저랑 박채린 활동가 둘이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할 때 우리 선거보도 모니터 할 텐데 그럼 그때 가덕도 신공항이랑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자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후보가 좀 정해지고 구체적인 선거 공약들이 좀 나오고 나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것도 정치권 얘기인데 이거는 좀 민언련에서나 그나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예요. 언론개혁이랑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개의 언론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임시국회에서 허위정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3배까지 묻는 언론 피해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서 6개 언론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고의적인 가짜뉴스,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합니다. 이런 취지는 뭐 우리 민언련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저희 민언련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 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문제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이나 성숙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입법 내용이 모순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안 내용에 허점이 있다 보니 언론 통제, 과잉 규제 등의 반발을 사는 빌미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 이번 입법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만 살펴보면요. 네.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민형사 이중 징벌의 3배 배상, 비판 언론 족쇄 채우려는 거여. 그러니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 언론사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기로 기착될 언론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중앙일보는 언론의 권력 감시 막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아나 중아나 보수 언론을 보면은 이번 법의 입법 취지는 사실 오보를 막아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세월호 오보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오보가 꽤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책임을 묻고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족쇄를 채우겠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뭐야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언론의 오보에 엄청나게 이제 큰 책임을 지우는 나라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은 보지 않고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6개의 언론개혁 법안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어요. 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게 언론계도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허위정보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준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적극 찬성하는 목소리가 실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민언련 당장 저희 미디어 탈곡기 페이지만 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뭐 미국에서는 제가 앞서 잠깐 이제 나왔지만 언론이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 주면은 진짜 한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보상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큰 손해를 뭐 언론이 입기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온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거는 좀 어떤가요? 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효과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상 징벌적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3배의 뭐 배상액을 낸다라는 것인데 그 3배가 징벌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언련은 실질적인 징벌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운데 징벌적 개념만 강조되다 보니까 사회적 혼란을 좀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뭐 제한적인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언론이 생존을 위협받고 언론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악의적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입법이 될 경우에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판단을 판사의 재량권에 맡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한 법원의 현행 위자료 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절차가 꼭 선행돼야 한다라는 게 민원연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상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 피해 배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언론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이제 이뤄지기를 바라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뭐 이것 말고도 좀 논란의 여지가 남는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개인데요. 양기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은 댓글 때문에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에 그 침해받은 사람은 이제 해당 정보 및 댓글을 처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기가 침해받았다라는 사실을 소명을 하면 뭐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뭐 악성 댓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그런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게시판 운영을 제한하게 하는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댓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뭐 운영 제한 조치와 해당 사실의 이용자가 고지 등에 대한 내용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운영 제한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게시판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 정보 생산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는 경우 가해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은 그 실손액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언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포함된다고 이제 입장을 바꾸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본인들도 좀 그 법안 내용이 정리가 좀 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언론 미디어를 규제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는 사실 구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포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 민원연의 입장입니다.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좀 보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뭐 3배 뭐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그 외에 방금 이야기했던 윤영찬 의원이 들고 나온 법을 포함해서 정보통신망법 이 개정안 2개가 좀 내부적으로도 혼선을 겪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개념 같은 게 모호하다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아쉽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온 6개 법안 모두가 다 별로냐. 또 이것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만한 법안도 있긴 합니다. 있긴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언론 중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좀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3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는데요. 네. 정정 보도의 인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정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같은 크기나 같은 분량으로 이제 정정 보도를 하도록 저희가 매번 1면에 그렇게 크게 내면 1면에 똑같이 오버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요거죠. 네, 그런 것도 좀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잘못된 기사가 계속 남아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문제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정정 보도 등이 이루어져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이제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부분도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 실은 앞에서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게 언론 시민단체들과 논의가 된 부분이 없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단계에서 좀 논의 과정, 수구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개의 언론개혁 입법안이 나왔는데, 6개면 그래도 적진 않거든요. 근데 6개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법안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명도 냈고, 그래서 오늘 박채린 활동가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민원련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희 성명도 한번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실은 저희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빨리 지금 가봐야 되거든요. 아, 당황스럽네. 아유, 당황스러워요. 그렇네요. 금방 회의는 2시였는데. 이거 2시였는데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가서 따져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따져야 되니까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수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이템 어떤 거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했으면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방송 그러면은 박채린 활동가하고 마지막 인사 해보도록 하죠. 아, 지금 말이 꼬여요. 말이 꼬여. 내가 빨리 저희 회의를 가야 돼가지고 말이 꼬이네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이제 관여한 임부장판사. 다시 할게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물론 김 대법원장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이게 발음이 저도 어렵더라고요. 김 대법원장, 임부장판사. 독도 신공항 완전 찬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해적 뭐 발음이 좀 안 되시는 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입을 한번 풀고 하죠? 아에이오 가나다라 와와다 자착했다 하하 이거 한번 하시고.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단체에서는 이번 이피 오늘 혀를 아르르 한번 하고 하실래요? 사실 아르르가 안 돼.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르르 안 돼요? 아 진짜.